야 기다려 아빠 투자해야 되니까 너 학교 좀 무시하고 골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혼자 비싼 미끼 쓰면 뭐하냐고요.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계속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는데 서울 지역도 규제해서 풀어달라 이런 목소리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연내 추가 규제 지역 해제감을 좀 아직은 일축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규제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풀 거예요. 네. 우리 국토부 캐비넷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값 오를 때는 캐비넷에서 영혼 없이 하나씩 빼가지고 규제하고요. 집값 떨어지면 규제 하나씩 풀어서 캐비넷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고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잖아요. 규제 지역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풀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고하고 이제 서울이 남아있는데 아마 내년이 되겠죠. 2023년에 풀게 되면 경기도 내고 풀고요. 서울은 아마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먼저 풀 거고요. 네. 그다음 노도강, 은평구, 외곽 지역도 풀 거고요. 마용성 풀고 제일 마지막에 풀리는 지역이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원래 2번 열려야 되는데 좀 네. 더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말 정도 되면 아마 그때까지 떨어지면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거고요. 그래도 계속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것도 풀어야죠.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네. 안전진단은 12월 달에 아마 발표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아예 폐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점수가 있거든요. 네. 구조 안정성 점수하고 환경 점수를 가지고 정권마다 이게 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 구조 안정 점수. 구조 안정 점수가 뭐냐면 튼튼하잖아. 튼튼한데 뭘 재건축을 해. 그냥 네. 내버려둬. 라는 게 구조 안정 점수고요. 네. 주거 환경 점수는 녹물 나오고 주차장 힘든데 집은 튼튼해도 살기 힘들잖아. 좀 봐줘. 알았어 점수 좀 더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살려야 될 때는 이제 주거 환경 점수를 좀 올려주고 이제 규제해야 돼라고 하면 구조 안정 점수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거 환경 점수를 좀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목동이라든지 뭐 상계동 이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안전진단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년에서 이제 15년 이제이기 때문에 넘은 거죠. 그게 주택시장에 네. 크게 영향은 저는 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의도 같은 뭐 일부 단지들 대상이 되는 단지들은 호재가 되겠지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풍선 효과가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니들 문제잖아. 그들 단지의 호재고 다른 지역들 여의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영등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재건축 당연히 안전진단 12월 달에 풀어줄 것 같고요. 그 핀셋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풀어줄 거. 네. 마지막에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느냐가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는 항상 통계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바라보는 강남은 어떤 시장이에요? 저놈의 새끼들 돈도 많으면서 쟤들이 오르면 주변의 집값도 자극하고 네. 쟤들은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되는 애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강남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줬다는 얘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대출 규제도 풀리게 되고 LTV도 풀리고 세금 또 양도세 뭐 중과세 같은 것도 전면 없어지게 되고 분양권 또 전매가 되고 모든 규제가 다 풀리잖아요. 강남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정부가 큰일 났네. 야 저거 안 풀어주면 이제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느냐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추가로 그래도 안 돼. 네. 미분양이 수도권 미분양이 3만 세대 이상 급증하게 되면 그것도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분양을 받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져요. 규제가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팔 수 있으니까 파는데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분양권이 더 나온단 네. 말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그런 것도 또 바닥의 시그널이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이제 정부에서 강남 풀어줬는데도 안 돼. 정부가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양도세 특례라고 있어요.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들어보셨죠? 네. 집을 사면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게. 네. 나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사. 5년 지나도 주택수에서 다 빼줄게.
그게 언제 나왔냐면 IMF 때 나왔고요. IMF 외환위기 때 나왔고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이제 계속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은 2018년까지 올랐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양도세 하나도 안 내고 그 이후에도 중과세도 주택수에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하나를 딱 찍어줘요. 딱 그게 프리패스 같은 거거든요. 그거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나올 카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바닥의 시그널 중에 또 네. 하나죠. 야, 양도세 특례 나왔단다. 이제 정부는 할 수 있는 거 없단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실수요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용기를 내서 더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용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어쩔 수 없죠. 뭐 다 떨어지는 거. 그 상황이 왔는데도 더 떨어지는 거는 더 네.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친구가 또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내 집 마련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감내를 하자. 네. 바닥의 시그널이 왔을 때는 좀 용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가 주는 바닥의 시그널이 네. 양도세 특례를 완화해준다든가 면제를 해준다던가 혹은 또 규제 서울 강남 지역까지 그럼요. 푸는 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쯤이면 정말 바닥인가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P 매물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할 때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원래 이게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가격도 떨어지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불황기로 들어가면 거래량 소폭 늘어납니다. 네. 소폭 늘어나고 그 시기가 더 지나면 가격 하락을 멈추면서 거래량은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네. 원점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2013년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적정한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우리 과거 사례 2012년도, 2010년도 상황을 보면 한 30% 정도? 서울 기준에서 30% 재건축 재개발은 최대 50%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한 30% 고점 대비 그러면 한 2021년 수준이죠. 그거 실거래가 확인해서 30% 이상 가격이 하락이 됐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구나. 이 정도는 나가 들어가도 되겠다 정도의 시그널로 체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 멈춘 상황이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지금 뭐 거래 절벽. 예, 단지 내에서도 아예 뭐 거래가 한 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아파트 시가총액이 10월 말 기준 1,330조 원입니다. 이게 네. 딱 작년 말 그러니까 1년 전으로 회귀한 수준이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0비 붕괴를 했는데 네. 이게 10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70 지금 붕괴되면 심각하죠. 네, 역대급 거래 절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소장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뭐 거의 10년 넘게 이런 처음 거래 절벽이 아닌가요? 저는 근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거래 안 되는 거는 네,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1,300건인가요? 그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1,300건. 네, 1,000건이 넘었어요. 예, 근데 올해 봄 지나고부터 1,000건이 붕괴됐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180만 호 조금 넘거든요. 1,000건이라고 하면 서울 25개 구가 있잖아요. 최근에 막 600건 나오거든요. 25개 구에 600개면 한 개 구에 20개 정도 거래가 됐나? 그 정도 거래가 됐죠? 그렇죠. 네. 계산해 보면 그 정도면 그 정도밖에 정말 거래가 안 최저 됐단 말이에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가 얼마나 큰데 네. 그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정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뭐 거래가 안 됐다 정도로 봐야 되고 진짜 급매 아니면 사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2012년도도 이렇게 거래 안 된 적은 없었거든요. 뭐 IMF 금융위기랑 뭐 비교해 보자면 뭐 그때보다도 절벽 더 현상은 거래량만 보자면 네. 가격 하락은 그때보다는 좀 덜 떨어졌는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만 보자면 역대급이다. 네. 그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뭐 내 집 마련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1주택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 네. 그 워낙 예전에 사셔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는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언제가 최적의 시기라고 보십니까? 이게 딱 씹어서 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전제 조건은 실수요자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실수요자도 이제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무주택인 분, 하나는 1주택인데 네. 팔고 갈아타는 분. 무주택인 분들은 내가 자금 여력이라든지
내가 지금 필요하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학군, 네. 학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왜 집이라는 게 투자 가치도 있지만 내 가족,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가 한참 공부할 때인데 야 기다려 아빠 투자해야 되니까 너 학교 좀 무시하고 애가 한 30살 됐는데 그때 좋은 집을 구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부모님 복양, 부모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 집만은 해도 좋은데 해도 좋지만 떨어지는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지는 고점 대비 상황 20%.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나올 때 그때를 좀 지켜보다가 내년 한 5월, 6월 정도 상황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자금이 없었는데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좀 연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는 자기 자본 1억, 2억 정도 있는데 네. 예비 신혼부부가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로 들어와서 전세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고 부모님 돈 쪽까지 빌려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다. 자금이 진짜 없는 분들은 저는 좀 기다리셔도 좋겠다. 한 2, 3년 기다려서 돈 좀 모아야 되고요. 좋은 물량들 많이 나와요. 이제 상기 신도시 막 시작을 하거든요. 인천 계양 있죠.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네. 최근에 뭐 김포도 하나 발표했죠.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기다리다가 능력이 되는데 둔촌 주공 같이 괜찮은 거 나오면 저는 청약을 해도 좋고요. 불안한 마음은 좀 접고 네.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들어가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들 갈아타면 보통 상급지로 갈아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을 먼저 한번 서칭을 해야 되고요. 내 아파트 가격이 얼마 떨어지고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얼마 떨어졌는지를 비교해서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좀 더 떨어져야겠죠. 네. 집값이 거래가 잘 될 때는 먼저 잡는 게 유리해요. 막 집값 오를 때 있잖아요. 2020년, 네. 2021년 같을 때는 먼저 계약을 하고 내 집을 늦게 파는 게 유리한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집이 안 팔렸는데 먼저 계약했는데 두 채가 동시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내 집 팔리지도 않고요. 잔금 마련도 못 하고 계약 포기해야 그러신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서칭은 해보되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내 집을 내놓은 다음에 내 집이 계약되는 거 보고 갈아탈 집을 사는 게 지금은 순서입니다. 최근에 계약을 해도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네. 하는데 내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계약금 포기해버리면은 계약 해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을 샀는데 나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샀어요.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안 돼.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중도금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금 포기해도 계약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중도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집값 하락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시장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을까요? 역전세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금리가 멈추지 않는 한. 최근에 전세가 왜 약세가 됐냐면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월세 전환율을 낮췄단 네. 말이에요.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간 거지 사실은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월세는 많이 올랐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네? 그럼 다시 시장 수요자들이 전세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다시 올라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영원히 약세는 아니고 매매 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전세는 냉정하게 그냥 실수요자들의 계산이거든요. 단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그런 지역들은 일시적 공급 과잉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입주 물량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혹시 전세에 들어간다면 입주 물량 반드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앱들 잘 나오잖아요. 앱 잘 확인하면 연도별로 입주 물량 쭉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향후 3년 정도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전세 시장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장님 실수요자분들 또 이제 지금 뭐 혼란의 부동산 시기인데 앞으로 또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예,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예. 지금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면 제가 2020년, 2021년에 상담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좀 길게 봐라. 지금 당장 불안하고 막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은
조금 길게 보면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 저도 다 살아봤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절대 초조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막 줄어들고 하는데 이 상황이 10년 가지 않아요. 가장 길어야 5년이고요.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은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건 이 어둠의 터널에 빛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어두운 거야?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닥의 시그널 같은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네. 대출 이자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거의 3%까지 네. 왔죠. 2.5에서 3% 정도 올랐어요. 이제 남은 게 0.5에서 1이에요. 네. 4분의 3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금리 인상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 1년 정도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지만 1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물가만 잡힌다면 금리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낚시할 때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혼자 비싼 미끼 쓰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올 때 파실 분들 팔아도 되고 그런 반등이 뭐 두세 번 정도 지나간 다음에 골짜기 지나서 바닥 지나고 다시 또 상승장이 오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길게 본다면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30대 40대 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10년에 5년 정도 한두 번만 투자해도 앞으로 투자할 기회가 5번에서 10번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생 좀 길게 보자. 뭐 나쁘게 말하면 상투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한다면 절대 그렇게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처럼 부동산도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다. 결국에는 흘러간다. 이렇게 마음을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둔촌주공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회논다 순톡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